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그는 그녀가 왜 행복한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가 한 말을 믿고 있었다. 그게 그녀가 다소듬이나 높은 톤으로 말을 하고 그토록 웃음이 많아지고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즐거워 보이는 게 아니라 즐거웠다. 최정화 지음. 홍로. 그가 대학 동창들과 함께 홍로를 따러 가자고 했을 때 그녀는 식탁과 냉장고 사이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마늘장아찌가 담긴 반찬통을 들고 있었는데 반찬을 꺼내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냉장고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인지 순간 헛갈렸다. 동창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가 친구들의 모임에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 그녀는 식탁을 흘끗 쳐다보고 식사가 다 끝나가는 시점이란 것을 확인한 후에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가 친구들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했었다. 그건 사실이기도 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녀를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 곤란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그의 집에 살고 있고 아내가 하는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아내가 아니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그녀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그는 그 대가로 그녀에게 돈을 주고 있다. 함께 사는 조건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준다. 물론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그의 재산에 비하면 200만 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제법 많은 액수였다. 그녀에게도 자신에게도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들이 만난 곳은 백화점이었다. 그는 머플러를 교환하려고 백화점에 갔다가 행사장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머플러를 팔고 있던 그녀가 이번에는 똑같은 곳에서 양말을 팔고 있었다. 사정을 설명하자 그녀는 행사 기간이 끝났으니 본 매장으로 가라고 했다. 다음 달에 그녀는 역시 같은 곳에서 액세서리를 팔고 있었다. 그는 선물용으로 브로치를 하나 골라달라고 한 뒤 포장을 부탁했다. 그리고 직원용 출입구에서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브로치를 내밀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6번째 데이트를 하던 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아내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결혼을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가 자신의 아내감은 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휴대전화를 팔아서 밥벌이를 근근히 이어나가는 외동아들을 두고 있었다. 젊었을 때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잠시 격리일을 하다가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후로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백화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월세를 제하고 보험료를 붓고 남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갔다. 아들이 가끔 목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축한 돈은 따로 없었다. 처녀 시절이 지난 뒤에는 극장에서 영화를 본 적이 없었고 치마를 입어도 스타킹 대신 하얀 면 양말을 신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스러워하지 않으며 닥치는 일을 불평 없이 처리해 나갔다. 일을 쉬는 날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다. 휴먼 다큐멘터리나 옛날 가수들이 나오는 콘서트를 좋아했고 옷을 잘 차려입고 나오는 여당의 의원들을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면
주방 식탁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좋은 생각 같은 잡지를 읽었다. 반찬 솜씨가 훌륭하다는 것은 최고의 장점이었다. 말이 없고 순종적이어서 조금 지루할지언정 남을 귀찮게 하지 않았다. 백화점에서 고객을 응대했기 때문일까? 싹싹함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그건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자기가 나서야 할 때와 끼어들어야 할 때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고 살짝 주눅이 든 태도는 자기 인생에서 황금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5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실용적인 것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50대였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50대처럼 걸었고 50대처럼 웃었고 50대처럼 잠자리를 했다. 그녀의 그런 면 때문에 그가 그녀와 결혼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는지도 몰랐다. 같이 사는 데는 나쁠 것이 없었으니까. 같이 살기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를 집으로 들인 뒤 그는 더 이상 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선물을 하는 일도 없었다. 200만 원이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으니까. 생일이나 명절이 낀 달에는 20만 원씩을 더 쥐어주면 그만이었다. 그러니까 이번 무주행은 그야말로 2년 만의 선물이요 외출인 셈이었다. 하지만 그건 그녀에 대한 동정심이나 배려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순전히 그의 자존심 문제였다. 애초에 그녀를 무주에 데려가겠다고 한 것은 대진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면에서 아쉬울 게 없는 그였지만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가 죽고 이후로 내내 혼자 지내는 것을 친구들이 안타까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중 대진은 유독 그의 독신 생활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컸다. 더 이상 그런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번 모임에 그녀를 데려간다면 자신이 평범하게 보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그녀를 모임에 데려가기로 결정하자 그녀가 죽은 아내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찜찜했다. 30년 전에 사고사한 아내는 그의 머릿속에서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제 50살이 된 그녀와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였지만 그는 그녀의 어딘가가 분명 거슬렸다. 화분에 물을 줄 때 허리를 굽히는 각도며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눈을 감은 채 설거지를 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울 때 무릎을 벌리고 앉는 것을 보고 그는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는 듯 안경을 고쳐 썼다. 유심히 관찰한 결과 그는 마침내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촌스러움이라는 악덕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백화점에서 그녀에게 선물할 옷 한 벌을 샀다. 주황색 꽃무늬가 프린트된 갈색 등산복이었다. 등산복과 어울리는 색의 운동화도 한 켤레 골랐다. 쇼핑백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친구들에게는 최근에 만난 여자라고 해뒀다. 그 애들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줄은 모르니 그렇게 알아두라고 말했다. 그는 높아심에 몇 마디 덧붙였다. 실수가 없으려면 말수를 줄이는 것이 좋지. 네, 그냥 묻는 데만 대답하라는 거야. 평소 당신이 하던 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녀의 짤막짤막한 대답이 그는 마음에 들었다. 차분하고 건조한 낮은 톤의 목소리도 그는 목소리로 성격을 점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가 들어본 여자의 목소리 중
가장 낮은 톤이었는데 그에게 저음의 목소리는 쾌락에 무디다는 것을 뜻했다. 그의 연애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목소리 톤이 높은 여자들은 즐거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했다. 전화로 1시간도 넘게 수다를 떨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이것저것 사들이거나 머릿결이 상할 때까지 머리카락 색깔을 바꾸거나 그렇게 애써 기분을 들뜨게 만들어 놓은 뒤에 그녀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해야 다시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 방금 했던 이야기의 전개 부분을 조금 변형하여 되풀이하고 쇼핑한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하고 머리카락 색깔 대신 이번에는 미용실을 바꾸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분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혹은 그녀의 기분이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거나 쇼핑백을 열어 안에 든 것을 확인한 그녀는 등산복을 입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장롱에 넣었다. 고작 나일론으로 만든 바지 한 벌에 몇십만 원이나 한다는 사실에 혀를 내둘렀을 뿐이었다. 나일론이 아니라 고어텍스라고. 그가 정정해 주었을 때 그녀는 다시 낮은 톤의 그에게 평온을 가져다주는 무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고마워요. 대화는 언제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예문처럼 끝이 났다. 그녀는 장롱 서랍을 닫은 뒤 베란다로 가서 구부정하게 등을 구부리고 유칼립투스 나무에 물을 주었다. 그는 안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콧등을 살짝 찡그렸다. 그들이 터미널 건너편에 대기 중인 코발트색 승합차에 사이좋게 올라타자 대진이 작은 탄성을 내질렀다. 대진은 30년 만에 소개받은 친구의 연인에게 악수를 청하고 다소 호들갑스럽게 옆자리로 안내했다. 친구의 새 연인이 과연 그들 그룹에 어울릴 만큼 충분히 우아하고 세련되고 지적인 여성인지 평가하는 절차가 이제 곧 시작되려고 했다. 그는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서서히 기분이 언짢아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허리를 세우며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운동화와 등산복 사이로 하얀 면 양말이 드러난 순간 그 언짢은 기분이 정체를 드러냈다. 그는 친구가 그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 초조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하얀 면 양말이 깨진 거울이나 검은 고양이처럼 불길한 징조로 보였다. 그러고 보니 이름을 안 여쭤봤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이영순이라고 합니다. 그는 기분이 확 상했다. 그녀는 그가 하라는 대로 묻는 말에 대답을 한 것뿐이었는데 순간 부끄러웠다. 우습게도 그녀의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녀의 이름이 이용순이라는 것은 분명히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친구 앞에서 발음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녀가 이용순이라고 말하는 순간 코 밑의 검은 점이 도드라져 보였다. 짧은 파마머리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얼굴의 주름도 더 깊어 보였다. 그녀는 어색한 분위기 때문인지 손가락으로 연신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는데 손가락이 짧고 뭉툭한 것까지 신경이 쓰였다. 그는 대진과 그녀가 더 이상 대화를 나누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재수 씨는 오늘 안 나오셨냐? 임마,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내 재수 씨냐? 형수님이지. 대진은 그의 질문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대진은 그녀의 나이를 궁금해했다. 그녀가 돼지띠라고 답하자 대진이 그를 흘겨보며 괜한 수선을 떨었다. 그럼 59년생? 한창이네. 아직 한창이야. 그는 그녀가 돼지띠라고 대답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59년생이라고 해도 되었고 50살이라고 답할 수도 있었는데 왜 돼지띠라고 말했을까? 그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심기는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다. 돼지띠의 용순이. 그게 뭐 어쨌다고.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불쾌한 건 사실이었다. 그의 기분과 상관없이 대진의 질문 퍼레이드는 계속되었다. 자제분은 어떻게 두셨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드님은 무얼 하시고? 그녀는 입술을 우물거릴 뿐 뭐라고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20대 초반에는 집에서 빈둥거리며 저녁에는 술이나 마시는 게 일이었고 작년부터는 친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을 거들고 있다고 했었다. 그는 그녀가 사실대로 대답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것은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전혀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차라리 무직이 나았다.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을 테니까. 그는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고 말았다. 선생님이야. 그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어디 학교? 중학교. 그는 아무렇게나 둘러댔다. 그리고 대진이 더 묻기 전에 덧붙였다. 과학을 가르치고 있어. 순간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진은 가구점을 운영하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쳤었다. 많고 많은 직업군 중에서 하필이면 선생님을 떠올린 게 원망스러웠다. 대진이 자기도 예전에 선생님이었다고 대꾸하며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여고에서 한문을 가르쳤수다. 뭐 내 수업을 제대로 듣는 학생은 거의 없었지만 인문계였는데도 대학 진학률이 형편없었거든요. 반 이상이 엎드려서 자고 또 깨어있는 애들 중 반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대화를 길게 나누다 보면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바통을 쥐고 있는 건 그녀였다. 대진은 이제 막 아련한 추억의 바닷속으로 뛰어든 참이라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럼 요새 한창 정신없겠네요. 그녀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를 흘끗 쳐다보았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가 고개를 푹 숙이며 무릎을 만지작거렸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대진은 의아한 표정이었다. 그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것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 것 같았다. 어색한 침묵의 시간을 끊으며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허옇게 질린 얼굴로 단어 하나마다 힘을 주며 답했다. 시험 기간이니까요. 그 애가 그랬어요. 그 애는 어젯밤에 시험 문제를 내던 중이라고 나한테 그랬답니다. 그녀는 적절한 대답을 찾았다는 것에 스스로 놀란 것 같았다. 호흡이 빨라지더니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두 눈을 껌뻑거리다가 배낭에서 물통을 꺼냈다. 급하게 물을 들이켜고 가슴을 두어 번 쓸어내렸다. 대진이 그래도 아직까진 교사만한 직업을 찾기는 힘들다고 말한 뒤 허허 웃으면서 대화를 마무리했다. 대진이 자리를 옮긴 후에도 그녀의 어깨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마치 조금 전에 내뱉은 문장을 스스로에게 이해시키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갑자기 딸꾹질을 하기 시작하자 그는 그게 자신이 그녀의 자존심을 분질러 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쥐었다. 손은 차가웠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가 그녀의 손바닥을 펴서 허벅지에 문질렀다. 그녀가 슬그머니 손을 빼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창밖으로
개발이 덜 된 시가지가 지나갔다. 대부분의 건물이 1층짜리였고 간판에는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었다.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분홍색, 자주색, 하얀색의 꽃잎을 단 채 줄기를 휘청거리고 있었다. 그는 팔꿈치로 그녀의 옆구리를 슬쩍 건드렸다. 그녀가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고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꽃을 향해 있었지만 눈빛의 끝 간대는 허공에 닿아 있었다. 차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한번 부딪혔다가 다시 창문에 한번 부딪히며 몸을 흔들어댔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가련한 코스모스처럼 보였다. 사과 농장에 도착한 것은 정오가 훌쩍 지난 시간이었다. 산 중턱이라 날씨가 쌀쌀했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고랭지 특유의 습기인지도 몰랐다. 축축한 공기가 얼굴에, 머리칼에, 옷에 달라붙었다. 그는 허리춤에 묶었던 점퍼를 입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얀 석회가루를 뒤집어 쓴 붉은 열매가 가지마다 탐스럽게 달려 있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말을 붙여도 심드렁하게 대꾸했고 끝없이 펼쳐진 사과나무 밭 앞에서도 감탄하지 않았다. 나란히 걷다가도 뒤처지기 일쑤였다. 그가 옆에 있다는 사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생각에 잠긴 채 묵묵히 걷기만 하던 그녀가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듯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정면으로 고개를 들고 그를 앞질러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대진이의 옆이었다. 그는 그녀의 뒤에 바싹 붙어섰다. 그녀가 대진의 어깨를 손가락 끝으로 두드렸다. 대진이 고개를 돌리고 눈을 크게 뜨며 무슨 일인지 얘기해보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 홍조가 돌았다. 저희 아들 말이에요. 그 과학 선생님이시라던. 스승의 날이 되면 그 애는 엄청난 것들을 가져온답니다. 인기가 아주 좋거든요. 엄청난 것들이란 게 뭐죠? 대진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아들에게.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니까 인형 같은 걸 줘요. 인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큰 인형이에요. 사람이랑 크기가 거의 비슷한 것도 있어요. 대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으나 그녀는 그의 얼굴까지 살필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왔다. 평소 그녀의 시선은 대개의 바닥을 향하고 있어서 눈을 반쯤 감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그의 앞에서는 동그랗게 눈을 뜬 그녀가 눈동자를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단언컨대 그건 불안감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다. 그녀는 누가 묻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 떠들 준비가 다 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상기된 얼굴은 그녀가 50해를 살아오는 동안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증거였다. 오늘은 그 기록이 깨진 날이었다. 첫 경험이 그녀에게 강렬한 쾌감을 준 것은 거의 확실했다. 그녀는 수줍으면서도 어딘가 교태 어린 미소를 띠고 그의 팔짱을 꼈다. 몸을 살짝 기울여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전에는 자기가 먼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걷기 시작했다. 와, 꽃사과나무예요.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그가 멈춰선 건 그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꽃사과나무에 감탄해서도 아니었다. 다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다. 분명히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5음 정도 높았다. 평상시 그녀의 목소리가 도음이었다면 지금 그녀의 목소리는 솔이었다. 그리고 솔은
그녀의 목소리로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음이었다. 그는 나무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녀가 전에 그 나무를 본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그녀가 평소와는 다른 톤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이 마음에 걸렸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사과를 따면서도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그는 관자놀이에 통증을 느꼈으나 분위기를 맞추기로 했다. 말을 줄이는 게 좋겠다는 충고로 그녀를 제지할 수 없었다. 이거 어때요? 겉은 울퉁불퉁하지만 분명 단맛 하나는 끝내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의 눈앞에 불쑥 홍로 하나를 들이밀고 그녀는 깔깔댔다. 그는 하이톤의 웃음소리가 낯설었지만 그녀를 따라 웃는 척해야 했다. 그녀는 한껏 들떠 있었고 오늘 처음 만난 그의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여자들과도 잘 어울렸다. 쉽게 웃음을 터뜨렸고 한 번 웃음을 터뜨리면 눈물이 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높은 레였다. 그는 귀를 곤두세우지 않아도 앞쪽에서, 뒤쪽에서, 오른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의 주인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 학찬의 부인이 눈썹을 축혀 올린 채 그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자기, 저 여자한테 술을 먹인 거야? 뭐? 대낮부터 술을 마시게 하다니. 학찬의 부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가 변명을 하기도 전에 학찬의 부인이 뒤돌아 가버렸고 어느새 홍로가 가득 담긴 광주리를 끌고 그녀가 나타났다. 뒤쪽에서는 대진이 돗자리에 앉아 농장 주인이 내놓은 사과즙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대진을 발견하자 흡족한 미소를 띠며 돌아섰다. 아들한테 한 상자 보내려고요. 시험 감독을 하느라고 지쳤을 테니까. 그녀가 대진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여자친구 것도 보낼까 생각했는데 괜한 오지랖이지 싶어요. 아직 둘 다 나이가 어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자친구도 선생님? 학교에서 만났으니까요. 이제 막 알에서 부화된 올챙이가 삽시간에 뒷다리와 앞다리가 차례대로 나고 그 즉시 꼬리가 줄어들어 한 마리의 개구리가 되어 울음주머니를 부풀리며 개굴개굴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관자놀이가 죄어오는 듯 아팠다. 우리 때야 그렇지 않았지만 요새는 교사 되는 게 고시 보는 거랑 맞먹는다는데. 시험은 몇 번째에 붙었어요?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가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기 저건 어때 보여? 그는 나뭇가지 한쪽에 달린 큼지막한 사과를 가리켰다. 그녀는 그가 가리키는 쪽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적절한 시기에 끼어들었다고 안도하며 가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사과는 가지에서 쉽게 떨어졌다. 광주리에 담은 사과를 박스에 옮기고 택배 송장에 주소를 적었다. 그들의 몫이 한 박스, 그녀의 아들 몫이 한 박스였다. 송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박형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 앞에서 그는 잠시 멍해졌다. 박형수. 전 남편의 성이 바뀌었구나. 그녀는 그 앞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아들과 통화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었다. 결혼은 했나? 아니요. 뭐래 먹고 살아? 휴대전화를 판다고 그랬어요. 몇 살이라고 그랬지? 27이에요. 묻는 것에 대한 답이 전부였다. 대진이 식당 제일 구석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그는 정반대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안주인이 커다란 양푼에 담긴 보리밥과 갖은 종류의 산나물을 내었지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밥맛이 없었다. 그녀의 거짓말이 계속될수록 그는 위태로움을 느꼈다. 그는 학찬의 부인이 그녀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취해 있었다.
알코올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그녀는 완전히 취했다. 알코올이 뇌에서 엔도르핀과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거짓말이 그녀를 즐겁고 들뜨고 용감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술병을 빼앗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기를 기다리다가 잠깐 나오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선 다음 그녀가 쭈뼛대며 뒤따라 나갔다. 저 어땠어요? 그녀가 쑥스러운 듯 물었다. 그는 아이를 길러본 적이 없었지만 만약 초등학생 아들이 있고 그 애가 입학한 첫 해에 체육대회 100m 달리기에서 우승을 했다면 그녀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1등으로 운동장을 가로지르고 흰 테이프를 끊으며 결승선을 통과하고 난 아이의 설렘이 담겨 있었다. 목에는 오로지 그를 위한 금메달이 걸려 있었다. 이제 그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학부모 역할을 할 차례였다. 그는 다른 대본을 달라고 요청할 처지가 못 되었다. 억지로 바통을 쥐어주고 트랙으로 그녀를 떠민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잘했어. 그는 일단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좀 뜸을 들였다. 그런데 말야,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뭘요? 거짓말 말야. 내가 먼저 꾸며댄 게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자네한테 영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래, 자네한테 내가 못할 짓을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가 그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으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녀가 떨리는 소울음으로 그에게 속삭였다. 전 정말 괜찮아요. 하라고 하면 더 지어낼 수도 있어요. 아깐 좀 긴장해서 떨었지만 이젠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그만해. 그만하는 게 좋겠어.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요. 탓을 하려는 게 아니야. 지금 자네는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럼 왜 그만하라는 거예요? 됐다면 그냥 된 줄 알아. 끝이라고. 이제 제발 그만둬. 그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영문을 몰랐지만 그의 말에 수긍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나란히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제야 반찬들이 맛깔나게 보였다. 그는 여유를 되찾고 식사를 즐기기 시작했다. 나물을 적당히 덜어 그릇에 넣고 밥알을 고추장에 살살 비볐다. 그녀도 조용히 그릇을 비우고 있었다. 거짓말의 임무에서 벗어난 그녀는 한결 느긋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가 그릇을 반쯤 비웠을 때 마주 앉은 영식이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는가? 그는 지금 막 삼킨 밥 한 숟갈이 그대로 목구멍에 걸린 기분이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백화점의 행사 판매원으로 일했던 것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나 그에게는 그녀의 이름인 이용순이나 아들이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치를 보다가 눈이 마주쳤을 때 재빨리 눈을 찡긋했다.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신호였다. 평소에는 늘 아들과 함께 쇼핑을 하는데 그날따라 혼자 나들이를 했죠.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서 머플러가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녀가 이야기를 꾸며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이제 더 잘할 수 있었다.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말을 술술 풀어냈다. 그녀는 수저질을 멈추지 않으면서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듯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난 점원이 권한 베이지색 머플러를 살피는 중이었는데 이가
그 색깔보다는 자줏빛이 좋겠다고 조언했답니다. 우습지 않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머플러를 추천하다니요. 당연히 나는 그때 이이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눈치챘고요. 그녀는 거기까지 말하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가 자줏빛 머플러를 권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듯 살짝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그는 그녀가 왜 행복한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가 한 말을 믿고 있었다. 그게 그녀가 다소듬이나 높은 톤으로 말을 하고 그토록 웃음이 많아지고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지금 어엿하게 제 앞길을 닦아나가는 장성한 아들을 두고 있었고 우연히 마주친 남자의 관심을 받을 만한 요조숙녀였다. 게다가 생전 처음으로 남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녀를 궁금해했고 그녀는 그들을 만족시키는 대답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미안해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즐거워 보이는 게 아니라 즐거웠다. 이가 색감 하나는 정말 뛰어나긴 해요. 그녀는 컵에 물을 따랐다. 입안을 물로 헹구고 나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녀가 그의 연인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가 불쌍하게 혼자 늙어가고 있다고 동정하지 않았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성공했다. 아들내미 다 키워 선생 만들어 놓았겠다. 이제 더 신경 쓸 것도 없을 텐데 뭐가 걱정이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라고. 타이밍이 딱이야 딱. 형식이 바바를 문 입을 우물거리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누군가가 소주를 시켰다. 누군가가 대낮부터 무슨 술이냐고 핀잔을 주었고 이렇게 모여 나들이를 온 게 몇 년 만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또 누군가가 대답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난 뒤 그들은 택시 승강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 사이의 무언가가 변했다고 느꼈다. 그녀와의 거리가 자신이 원치 않을 만큼 가까워졌다는 느낌이었다. 그가 머플러의 자줏빛 색깔을 운운하며 그녀에게 진짜로 추근댔고 그들이 동등한 관계로 교제해왔고 어쩌면 결혼을 앞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게 행동하자며 그녀의 팔짱을 풀었다. 그녀는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뭐라고 대꾸하지는 않았다. 친구들과 헤어지자 그녀는 다시 예전으로 특색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특색이었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래도 꺼림칙한 기분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는 괜히 두세 걸음쯤 앞서 걸었다. 불안한 마음이 사그라지자 심술이 났다. 어쩌면 여전히 불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선을 긋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돈 얘기를 꺼낼 생각이었다. 그들 사이를 확인해 주는 것은 언제나 돈이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얼마가 좋을까? 생일이나 명절 때처럼 20만 원이 적당할까? 기분도 찜찜한데 10만 원쯤 더 얹어주는 것은 어떨까? 30만 원 정도면 괜찮겠지. 오늘 자네 수고비 말이야. 그는 그로써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밧줄에서 완전히 풀려난 기분이었다. 속이 다 시원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녀에게 복수를 한 것 같이 유쾌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소리내어 크게 웃고 싶을 지경이었다. 저도 좋은 구경 한 걸요 뭘. 그는 그녀의 대답을 듣는 둥 마는 둥 보도블록 끝에 서서 손을 들었다. 택시가 멈춰섰고 그녀가 먼저 올라탔다. 멀리 다녀오시는 길인가 봅니다. 사과 박스를 보고 택시기사가 말을 걸었을 때 그는 무주에 갔다 왔다고 짧게 대답했다. 기사는 잘 봐줘야 30살 정도로 보였고 택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손님들이 자기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자꾸만 뒤쪽을 흘끗거렸다. 그는 택시기사의 눈에 그들이 부부로 보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30만 원으로 상황을 겨우 정리한 참인데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서 아무런 상관도 없던 젊은 녀석이 하필이면 이 순간에 끼어든다는 게 짜증났다. 부인이 미인이시네요. 젊었을 때 남자들이 꽤나 따라다녔을 것 같은데요. 기사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배낭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파우더 뚜껑을 열고 땀으로 지워진 부분에 하얀 분을 덧발랐다. 그는 기사가 뒷좌석에 앉아있는 중년 여자의 젊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 대신 차선을 지키고 신호등을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데나 신경 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창문 쪽으로 좀 더 붙으며 그녀와 떨어져 앉았고 양손을 겨드랑이에 끼워 넣고 어깨를 움츠렸다. 다행히도 기사는 그녀에게 그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사거리를 지날 때쯤 기사의 아내가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었다. 기사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아내는 어젯밤에 상갓집에서 밤을 새웠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냐고 운전 중인 남편을 들볶았다. 기사는 손님이 있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아내가 욕설을 내뱉은 순간 기사는 신호를 놓쳤고 결국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가 앞좌석의 시트에 얼굴을 세게 부딪혔다.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맸어야죠. 그녀가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애매한 표정으로 사실을 얘기하자면 그녀는 웃음을 참고 있었다. 나지막하게 말했다. 기사는 얼굴이 시뻘개진 뒷좌석의 그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했고 전화를 끊은 뒤에는 조용히 운전에만 몰두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먼저 택시에서 내렸고 그녀는 카드 승인을 기다리느라고 차에 좀 더 머물렀다. 카드를 돌려받은 그녀는 차 문을 열려다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던 손을 놓고 기사가 앉은 좌석 뒤쪽으로 옮겨 앉았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택시기사의 귀 가까이에 대고 입술을 달싹였다. 젊었을 때는 저 양반이 훨씬 신수가 훤했지요. 같이 다니면 내 얼굴은 보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집장만 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어. 지금 저희 얼굴을 보면 그때 내가 너무 빡빡하게 군 건 아닌지 후회스러울 때가 있다우. 물론 먼저 내린 그에게는 그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택시에서 내렸을 때 그는 길 건너편 주차장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트럭 밑으로 기어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트에 부딪힌 이마가 아직까지 얼얼한지 그는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들은 밤거리를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둘은 영락없는 부부로 보였다. 혈기왕성한 아내와 어딘가 주눅이 들어있는 남편으로 그녀의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는 걸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평상시에는 구부정했던 등을 곧게 펴고 있었고 목을 어깨에 파묻듯 움츠린 모습은 간데없이 턱을 치켜든 채였다. 느릿한 걸음 대신 보폭은 좁고 빨라졌다. 그녀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50대의 허물을 마침내 벗어던진 것 같았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